현수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울렸습니다. 순간 김말순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버지가 남기고 간 것은 낡은 집 한 채와 30억 재개발 보상금이었습니다. 축복 같았던 그 돈은 순식간에 가족을 갈라놓는 불씨가 되고 말았죠. 효자 같던 두 아들의 눈빛은 돈 앞에서 돌변했어요. 말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만해라, 내 돈인데 왜 너희가 싸우는 거니? 고요하던 집안은 탐욕과 의심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곧 드러날 아버지의 숨겨진 비밀은 이 가족을 더 깊은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30억 보상금을 둘러싼 한 가족의 갈등과 화해의 여정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마음에 남을 울림과 교훈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큰 힘이 되고 또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경험이나 마음속 느낌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되니까요. 편안히 들으시면서 공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았어요.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30억이라는 거대한 보상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말순 씨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남편 김철수는 평생 아끼고 모으며 살았습니다. 냄비 하나 사는 것도 신중하게 고민하던 사람이었죠. 옷은 기워 입고 신발은 밑창이 닳도록 신었어요. 그렇게 절약하며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실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가 끝나자마자 시청 공무원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말순 씨는 검은 상복을 입은 채로 공무원을 맞았어요. 젊은 공무원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문서철을 꺼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족분이시죠? 이번에 이 동네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말순 씨는 멍하니 고개만 끄덕였어요. 재개발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책정되었는데요. 공무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숫자를 말했어요. 30억 원입니다. 말순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을까? 30억?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30억 원입니다. 토지 보상금과 건물 보상금을 합쳐서요. 말순 씨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평생 냄비 하나 바꾸지 않고 양말 한 켤레 사는 것도 고민하던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그 낡은 집이 30억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이 돌아간 뒤 말순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의 영정 사진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죠. 여보, 당신이 평생 지킨 집이 이렇게 값어치가 있었다니. 그녀는 영정 앞에서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어요.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두 아들이 거의 동시에 집으로 달려왔어요. 큰아들 현수는 외제차를 몰고 왔고 둘째 진수는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현수는 사업가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사업가를 꿈꾸는 사람이었죠. 여러 사업을 벌였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부동산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투자자를 찾고 있었어요. 그는 항상 큰 꿈을 이야기했지만 현실은 그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구청 공무원이었어요.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민원인들의 칭찬을 자주 받았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고 그는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왔죠. 일주일에 2번은 어머니 집에 들러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거실에 모인 두 아들은 어머니를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말순 씨의 눈에는 뭔가 다른 빛이 보였습니다. 눈빛 깊은 곳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정말 대단한 기회예요. 제가 이 돈을 잘 굴려드리겠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화려한 아파트 조감도가 떠올랐어요. 여기 보세요. 이 분양권만 잘 잡아도 1년 안에 2배로 만들 수 있어요. 지금이 적기입니다. 진수는 고개를 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형, 그건 너무 위험해요. 어머니, 이 돈은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은행에 정기예금 들어놓고 이자로 생활하세요. 현수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은행 이자? 그걸로 뭘 하겠다는 거야?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데. 최소한 원금은 지킬 수 있잖아요. 형처럼 투기하다가 다 날리는 것보다 낫죠. 투기라고? 이건 투자야, 투자. 기회를 볼 줄 알아야지. 두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말순 씨는 그 사이에 앉아서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겉으로는 어머니를 위하는 말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욕심이었어요. 두 아들 모두 그 돈을 탐내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만해라, 내 돈인데 왜 너희가 싸우는 거니? 두 아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그날 밤 말순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그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남편은 늘 가족의 화목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형제가 우애 있게 지내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해했죠. 새벽녘 말순 씨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안방 한쪽 구석에 있는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어요. 남편이 평생 쓰던 물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지갑, 독서용 안경, 그리고 만년필 한 자루가 있었어요. 남편이 무척 아끼던 만년필이었습니다. 결혼 10주년 때 그녀가 선물한 것이었죠. 남편은 그 펜으로 일기를 쓰고 편지를 쓰고 중요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만년필을 집어든 말순 씨는 펜 끝에 작은 흠집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언제 생긴 상처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냥 오래 쓰다 보니 생긴 흠집이겠거니 생각했죠. 그녀는 만년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 만년필이 훗날 거대한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될 줄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아왔지만 김말순 씨의 마음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어요. 보상금의 명의가 어머니 단독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며칠 뒤였어요. 구청에서 확인한 결과 집과 땅은 모두 김철수 명의였고 그가 사망하면서 법적으로 배우자인 김말순 씨에게 모두 상속되었습니다.
30억 원 전액이 어머니 소유가 된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순간부터 두 아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현수는 매일같이 어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출근길에도 들르고 퇴근길에도 들렀죠. 올 때마다 손에는 화려한 사업 계획서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이번 건 정말 확실합니다. 실버타운 사업인데요. 고령화 시대에 딱 맞는 아이템이에요. 그는 책상 위에 계획서를 펼쳤습니다. 컬러로 인쇄된 화려한 자료였어요. 정부 지원금도 나오고 이미 대기업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투자하면 3년 안에 50억은 거뜬합니다. 말순 씨는 계획서를 바라봤지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려운 용어들과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잘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냥 맡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진수는 형의 방문이 잦아지자 불안해졌어요. 그도 일이 끝나면 곧장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형이 가져온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이 계약서 좀 보여주세요. 그는 꼼꼼히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공무원답게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봤어요. 그리고 곧 문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투자 수익 구조가 불명확하고 위험 고지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데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어머니 노후 자금이에요. 마침 그때 현수가 들어왔어요. 문소리를 듣고 진수는 형을 돌아봤습니다. 형, 이 계약서는 엉터리예요. 처음부터 어머니 돈을 노린 거잖아요. 현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내가 뭘 알아? 넌 평생 공무원만 하면서 월급쟁이로 살았잖아. 최소한 엉터리 사기는 구별할 줄 압니다. 사기라고? 이건 정당한 투자야. 투자요? 형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투자에 실패했어요? 작년에 가상화폐로 날린 돈이 얼마예요? 현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곧 반격했습니다. 너도 내 목 챙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머니 곁에서 모신다는 것도 결국 돈 관리하려는 수작이잖아. 뭐라고요? 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멱살을 잡을 듯이 맞섰어요. 말순 씨가 급히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 너희 둘 다 그만 좀 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말순 씨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새끼들이 이렇게까지 변했구나. 그날 이후로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두 아들은 서로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말순 씨는 그 사이에서 점점 지쳐갔죠. 어느 날 밤이었어요. 말순 씨는 잠이 오지 않아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당에서 현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는 무심코 걸음을 멈췄어요. 현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내용은 또렷이 들렸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머니가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변호사? 말순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유류분 반환 소송,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죠. 법적으로 제 몫을 받아내야겠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최근 건망증도 좀 있으시고 그런 것도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라고 하면 더 유리하겠죠?
말순 씨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벽을 짚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쓰러졌을 겁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니. 게다가 치매가 있다고 거짓말까지 할 생각이라니.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눈물만 흘러나왔습니다. 현수야, 내가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하지만 진수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혹시나 둘째 아들마저 같은 생각을 품고 있다면 어쩌나. 그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며칠 뒤 말순 씨는 남편의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가죽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평생 써온 일기였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장을 봤어요. 거기에는 남편의 익숙한 필체로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돈은 나누면 줄지만 정은 나누면 커진다. 그 아래 작게 또 다른 문장이 있었어요. 재개발이 되면 아이들에게 공평히 나누라. 말순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당부였어요. 그 옆에는 74라는 숫자가 연필로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었죠. 그녀는 곧장 진수를 불렀어요. 일기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진수야, 내 아버지가 이렇게 써놓으셨어. 진수는 일기장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버지, 내 아버지 뜻대로 하면 안 될까? 형하고 둘이서 공평하게 나누면.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형하고 싸우지 않을게요. 하지만 현수에게 일기장을 보여주자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그는 일기장을 휙 던지며 비웃었습니다. 감성팔이 좀 하지 마. 이게 지금 21세기인데 아버지가 남긴 글 몇 줄로 내 인생을 좌우하라고? 형? 그래도 아버지. 아버지 하지 마. 이건 현실이야, 현실. 나한테는 이 돈이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라고. 현수는 일기장을 집어들고는 찢으려 했습니다. 말순 씨가 급히 손을 뻗어 막았어요. 안 돼. 그건 내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야. 엄마는 모르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절박한지. 방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은 잠시나마 희망의 불씨가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현수의 완강한 반대로 갈등은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그날 밤 말순 씨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영정 속 남편의 얼굴을 비췄어요. 여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변했어요. 어쩌면 좋겠어요. 그녀의 눈물이 영정 앞 제사상에 떨어졌습니다. 말순 씨는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었어요. 두 아들은 만날 때마다 싸웠고 집안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지쳐갔죠. 어느 날 아침 우편함에서 은행 봉투를 발견했어요. 말순 씨는 대수롭지 않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은행에서 보낸 경고장이었습니다. 보상금을 담보로 한 대출 계약서가 동봉되어 있었어요. 계약 금액은 10억 원. 계약자 명의는 김말순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순 씨는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요. 분명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이런 계약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하단에는 보증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현수, 큰아들이었습니다.
말순 씨는 곧바로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벨이 여러 번 울린 후에야 현수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현수야, 당장 집에 와. 목소리에 담긴 분노를 느꼈는지 현수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바빠서요. 지금 당장 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 1시간 후 현수가 집에 도착했어요. 그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는 서류를 그의 앞에 던졌어요. 이게 뭐니? 현수는 서류를 집어들었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잠시만 빌린 거예요. 내 이름을 도용했어. 내가 계약한 적도 없는데 곧 갚을 수 있어요.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10억은 금방 갚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하니? 말순 씨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진수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거실의 긴장된 분위기를 느낀 그는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말순 씨가 은행 서류를 진수에게 건넸어요. 진수는 서류를 읽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 이게 정말이에요? 어머니 명의를 도용했어요? 도용이 아니야. 나중에 다 설명할 수 있어. 설명? 지금 뭘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진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는 형의 멱살을 붙잡았습니다. 형, 이제 정말 끝이야. 어머니 이름을 도용하다니 인간도 아니야. 손 놔. 못 놔. 형은 우리 가족을 다 망치고 있어. 두 사람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어요. 말순 씨가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밀려나며 탁자에 부딪혔어요. 아이고. 말순 씨가 비명을 지르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순간 두 아들의 움직임이 멈췄어요. 어머니. 진수가 급히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말순 씨는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119, 빨리 119 불러. 현수가 당황하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진수는 어머니를 안고 있었어요. 말순 씨의 얼굴은 창백했고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버티세요. 곧 병원 가요. 말순 씨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어요. 너희들 제발 그만 싸워라. 구급차가 도착했고 말순 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협심증이었어요. 자칫하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두 아들은 말없이 서 있었어요. 진수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고 현수는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형을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형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땐 정말 용서 못해요.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순 씨가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진수는 형이 남긴 서류들을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를 이 지경까지 만든 계약의 실체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하던 진수는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어요. 계약 상대방의 이름이 적힌 란이었습니다. 최영민. 진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이름을 어디서 봤을까? 그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리고 곧 깨달았습니다. 최영민은 진수가 다니는 구청의 가장 큰 거래처 대표였어요. 구청에 각종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진수는 업무상 그와 자주 접촉했고 최영민은 구청 내부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진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었어요. 형의 배신을 막기 위해 싸우면 자신의 직장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최영민은 소문난 권력자였어요. 그와 나쁜 관계가 되면 구청에서 버티기 힘들 거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돌았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 그와 충돌한 공무원이 한직으로 밀려난 사례도 있었죠. 이제는 가족 문제로 끝나지 않겠구나. 진수는 복도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돈과 권력이 얽힌 거대한 덫에 걸려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구하려면 자신의 직장을 걸어야 할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어머니의 재산이 송두리째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는 어머니 곁을 지키던 진수의 눈빛은 깊은 갈등으로 흔들렸습니다. 창가에 앉아 있던 현수의 모습은 어둠 속에서 더더욱 불안하게 보였어요. 사흘째 되는 날 말순 씨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의식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힘없어 보였습니다. 두 아들은 교대로 병실을 지켰지만 서로 말을 섞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들어왔어요. 흰 머리에 검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말순아.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말순 씨는 희미한 눈으로 노인을 바라보다가 눈을 크게 떴어요. 형님, 박 형님이세요? 그래, 늦게 와서 미안하다. 소식을 이제야 들었구나. 박노인은 남편 김철수의 오랜 친구였어요.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함께 일했고 평생을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김철수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장례를 도와준 사람이었죠. 박노인은 침대 옆에 놓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말순 씨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애들 때문에 고생이 많지? 말순 씨는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형님,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노인은 복도에 서 있는 두 아들을 바라봤어요. 현수와 진수는 민망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노인은 두 사람을 병실 안으로 불렀어요. 너희들, 이리 와봐라. 두 아들은 마지못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박노인은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너희 아버지가 생전에 나에게 부탁한 게 있었단다. 현수와 진수는 서로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박노인은 품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봉투는 오래된 듯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고 묘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혹시라도 너희가 돈 때문에 갈라서면 이걸 전해달라 하셨어. 박노인은 봉투를 말순 씨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말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이게 뭡니까? 열어보렴. 말순 씨가 봉투를 열자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낡은 땅 문서 4본, 가족사진 몇 장, 그리고 한지에 쓴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진수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어요. 아버지의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편지를 읽는 진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아. 현수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내가 곁에 없겠지. 미안하고 고맙다. 돈은 나누면 줄지만 정은 나누면 커진다.
이 말을 꼭 기억해라. 형제는 끝까지 서로의 등을 지켜줘야 한다.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다. 말순 씨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여보, 당신은 떠나면서도 가족만 걱정했군요. 진수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수 또한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수는 봉투 속 다른 물건에 주목했습니다. 땅 문서 사본이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문서를 펼쳐봤습니다. 이 땅은 이미 정부에 귀속된 거 아닌가요? 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재개발로 이미 넘어간 땅이지. 그럼 왜 아버지가 이걸 남기신 겁니까? 박노인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남긴 마지막 숙제일지도 모르지. 이 안에 숨겨진 뜻을 찾아야 할 거다. 진수는 문서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오래된 땅 문서였지만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서 귀퉁이에 작은 글씨가 보였어요. 연필로 희미하게 쓴 숫자와 기호였습니다. 74라는 숫자와 함께 알아보기 힘든 기호가 적혀 있었어요. 진수는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뭘까? 박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렴. 내 아버지는 항상 깊은 뜻을 품고 계셨으니까. 그는 병실을 나가기 전에 두 아들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평생 가족을 가장 사랑하셨어. 그걸 잊지 마라. 박노인이 떠난 후 병실은 고요했어요. 말순 씨는 여전히 남편의 편지를 가슴에 안고 있었고 두 아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진수는 땅 문서를 다시 살펴봤어요. 아버지가 왜 이것을 남겼을까? 분명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문서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으로 석양빛이 스며들었어요. 그 빛 속에서 가족의 얼굴들이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박노인이 다녀간 지 이틀이 지났어요. 말순 씨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는 듯 했지만 가족의 관계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로 택배 하나가 도착했어요. 진수가 받아서 열어보니 법원에서 온 서류였습니다. 봉투를 뜯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소장 부본이었습니다. 원고는 김현수, 피고는 김말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었어요. 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현수가 정말로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어요. 청구 금액은 15억 원. 법정 상속분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진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말순 씨에게 소장을 보여줄까 고민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더 악화될 것이 분명했죠. 그날 저녁 현수가 병실에 나타났어요. 진수는 복도로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형, 이게 뭐예요? 진수가 소장을 현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현수는 잠시 주춤하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어떻게 어머니를 법정에 세울 수 있어요? 그건 자식이 할 짓이 아니에요. 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현수의 목소리는 낮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계약금을 넣었어. 최영민한테. 만약 이 사업이 무산되면 나는 끝이야.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게 돼. 그게 어머니를 고소할 이유가 됩니까?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어. 난 이미 모든 걸 걸었다고. 그래서 어머니를 희생시키겠다는 거예요? 희생이 아니야. 어차피 내 법적 권리야. 진수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어요. 그는 형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은 이미 가족을 잃었어요. 그날 밤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현수의 변호사가 법원에 보상금 전액 가압류를 신청한 것입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30억 원은 단 한 푼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어요. 말순 씨는 이 소식을 듣고 다시 쓰러졌습니다. 가슴 통증이 심해져 응급실로 옮겨졌어요. 의사들이 달려와 심전도를 찍고 응급 처치를 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매우 위험합니다. 스트레스를 절대 받으시면 안 돼요. 의사의 말에 진수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제가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복도에는 현수도 앉아 있었어요.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내가 대체 뭘 한 거지? 하지만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난 뒤였습니다. 소송은 접수되었고 가압류는 시행되었어요. 법적 절차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진수는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복도로 돌아온 진수는 주머니에서 아버지가 남긴 땅 문서를 꺼냈어요. 희미한 복도 불빛 아래서 문서를 펼쳤습니다. 74라는 숫자가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이지? 그는 문서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가 떠올랐어요. 아버지의 만년필, 그 펜 끝에 있던 흠집, 그리고 일기장에 적힌 숫자. 설마. 진수는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가 어머니 집에서 가져온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버지의 만년필이 있었어요. 만년필을 꺼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펜 끝의 흠집을 유심히 봤어요. 흠집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글씨였어요. 너무 작아서 눈으로는 읽기 힘들었습니다. 진수는 휴대폰 카메라로 확대해서 봤어요. 그리고 숨이 멎을 듯한 발견을 했습니다. 펜 끝에는 은행 계좌번호가 새겨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걸 남기신 거구나.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땅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74라는 숫자 옆에 작은 기호가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은행 로고였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암호를 남기신 거야. 그는 급히 박노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박노인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할아버지, 저 진수예요. 급히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그래, 말해보렴. 아버지가 혹시 할아버지한테 비밀 계좌 같은 거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후에 박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야, 사실은 말이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박노인과 함께 은행을 찾아갔어요. 만년필에 새겨진 계좌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은 신분증과 서류를 확인한 후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잠시 후 직원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이 계좌는 특별관리 계좌네요. VIP실로 가시죠. 진수와 박노인은
VIP실로 안내받았어요. 지점장이 직접 나와 그들을 맞았습니다. 김철수님의 유족분이시군요. 이 계좌는 15년 전에 개설되었습니다. 지점장은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예금주는 김철수님이고 수익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진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읽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한 문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의 50%를 자동으로 이 계좌를 통해 기부한다. 이게 무슨... 박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미 15년 전에 이 모든 걸 준비하셨단다. 재개발이 될 것을 예상하시고 그 돈의 절반을 미리 사회에 돌려놓기로 하신 거지. 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30억이 아니라 15억만 우리 것이었다는 겁니까? 그래. 나머지 15억은 이미 계약으로 묶여 있었어.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돈은 사회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지. 지점장이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보상금이 입금되는 즉시 자동으로 절반이 이체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취소가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진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형과 자신이 싸웠던 30억은 사실 15억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어머니의 노후 자금이었어요. 아버지는 우리가 싸울 걸 아셨던 거군요. 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는 사람의 욕심을 잘 아셨어. 그래서 미리 절반을 묶어두신 거야. 너희가 돈 때문에 가족을 잃지 않도록 말이다. 진수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배려를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박할아버지, 형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 해요. 그래야겠지. 두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현수는 복도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그도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형, 진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들었지만 말이 없었어요. 형,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진수는 은행에서 확인한 내용을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현수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진수가 서류를 보여주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15억만? 네. 그리고 그것도 어머니 노후 자금이에요. 현수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그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는 대체 뭘 한 거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냈어. 15억도 아닌 이미 반은 없는 돈을 가지고. 진수는 형 옆에 앉았습니다. 형, 아직 늦지 않았어요. 소송을 취하해요. 취하한다고 해서 내가 한 짓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래도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죠. 현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진수야, 미안해. 형이 정말 미안해. 이것은 현수가 동생에게 처음으로 하는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그날 오후 현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말했어요. 변호사는 만류했지만 현수는 단호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미 가압류까지 된 상태인데 상관없습니다. 모두 취소해 주세요. 그럼 의뢰인이 큰 손해를 보시게 됩니다. 손해는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소송 취하서에 서명했어요. 그리고 가압류 해제 신청서에도 서명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현수는 어머니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말순 씨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 현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말순 씨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정신 차렸구나. 진수도 병실 안으로 들어와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랜 갈등과 오해가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말순 씨는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를 맞이한 것은 깨끗하게 정리된 거실이었어요. 두 아들이 함께 청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들어오세요. 현수와 진수가 양쪽에서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말순 씨는 두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 아들들, 이제 좀 철이 들었구나. 거실 탁자 위에는 아버지의 영정이 놓여 있었어요. 세 사람은 영정 앞에 앉아 묵념을 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이 정신 차렸어요. 이제 걱정 놓으세요. 말순 씨가 영정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간단한 저녁이었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형, 국 좀 더 드세요. 너도 많이 먹어. 요즘 너무 야윈 것 같아. 형제는 서로를 챙겼습니다. 말순 씨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진지한 대화를 나눌 시간이었어요.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은 15억은 어머니 노후 자금으로 쓰시면 돼요. 현수가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을게요. 제 힘으로 살아갈게요. 말순 씨는 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얘들아, 엄마는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 없단다. 그냥 너희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래도 어머니, 아니야. 엄마 생각이 있어. 말순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어요. 15억 중에서 3억은 엄마가 쓸게. 나머지는 너희 둘이 나눠 가져라. 어머니, 두 아들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안 돼요. 그건 어머니 돈이에요. 엄마 말 들어. 3억이면 엄마 노후 자금으로 충분해. 나머지는 너희가 새 출발하는 데 써라. 현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저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그만해라. 다 지난 일이야. 엄마는 내가 이제라도 정신 차린 게 고마워. 진수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음속으로는 돈을 탐냈어요. 형만 나쁜 게 아니에요. 말순 씨는 두 아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얘들아, 엄마가 너희한테 바라는 건 하나야.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거. 그게 내 아버지의 유언이기도 하고. 세 사람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며칠 후 보상금이 정식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계약대로 15억은 자동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이체되었어요. 신문에는 김철수 씨의 숭고한 기부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남은 15억 중 3억은 말순 씨의 계좌에, 나머지 12억은 두 아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졌어요. 현수는 받은 돈으로 빚을 갚고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사업 대신 소박한 가게를 선택한 것이었어요. 손님들은 그의 정성스러운 음식에 만족했고 가게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진수는 어머니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어머니를 찾아뵙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돈은 안전하게 저축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어요. 말순 씨의 작은 정원에는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현수의 식당은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어요.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장을 보러 갔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허황된 꿈 대신 발밑을 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현수는 식당 문을 닫고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직접 만든 반찬들이 담긴 보자기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왔어요. 그래, 어서 와라. 거실에는 이미 진수가 와 있었습니다. 그도 과일과 떡을 사가지고 왔어요.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형, 고기 좀 구워주세요. 알았어. 너는 상추 좀 씻어라. 형제는 자연스럽게 협력했어요. 예전처럼 다투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말순 씨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요즘 생각해보니 말이다. 왜요, 어머니? 우리가 돈 때문에 고생은 했지만 덕분에 진짜 중요한 걸 깨달았구나.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어머니. 저도 그 생각해요. 그때 깨닫지 못했으면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진수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형과의 관계를 영원히 잃을 뻔했어요. 말순 씨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내 아버지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교훈이었구나.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신 거야. 식사 후 세 사람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말순 씨가 향을 피우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애들 이제 다 컸어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현수와 진수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영정 속 얼굴은 여전히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와의 추억, 어린 시절 형제가 함께했던 시간들, 웃음과 눈물이 함께했어요. 형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형이 저 때문에 동네 형들한테 맞았잖아요. 그랬지. 내가 괴롭힘 당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어. 그때 형 정말 멋있었어요. 너도 고등학교 때 나 대학 등록금 보태려고 아르바이트 하던 거 아는데. 당연한 거죠. 형제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말순 씨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수야. 나 다음 달에 결혼해. 뭐라고? 진수가 놀라 소리쳤어요. 형, 진짜예요? 응. 식당 단골 손님인데 참 좋은 사람이야. 말순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잘 됐다. 엄마가 제일 바라던 거야.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사람이에요. 다음 주에 데려올게요. 진수가 형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형, 축하해요. 정말 기뻐요. 고마워, 진수야. 너도 좋은 사람 만나. 이렇게 가족은 다시 온전해졌어요. 아버지가 남긴 돈은 그들에게 시련을 주었지만 동시에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며칠 후 말순 씨는 남편의 묘를 찾았어요.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남긴 가르침 덕분에 우리 애들이 사람이 됐어요. 당신이 정말 현명한 분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어요. 꽃잎이 흩날리며 말순 씨의 주변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평온한 얼굴로 미소 지었어요. 김말순 씨 가족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진짜 재산은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끝까지 서로를 붙잡아주는 형제애와 부모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돈은 나누면 줄지만 정은 나누면 커진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아끼며 진심으로 사랑하며 무엇보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떠올렸으면 합니다. 형제자매 간의 정, 그리고 부모님을 향한 효도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 아니겠습니까?